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12월 8일이고요.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또 하락이 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광밴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또 4% 이상 또 하락을 했고요. 현대건설은 좀 잘 보합 마무리가 되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는 좀 이제 과대 낙폭으로 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증시부터 먼저 보고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3% 정도 반등했고요. 코스닥도 0.3% 반등하면서 증시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2,700억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530억을 매도,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3,800억을 매수하면서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반대로 2,000억 정도를 코스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느덧 다시 고점 부근까지 주가를 또 반등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관련 테마 위주로 상승이 강했고요. N자로 또 이제 올라오면서 코스피는 고점 부근까지 다시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힘을 받아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2026년에는 더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코스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끝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매수를 했고요. 12월 4일에 매도를 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도 12월 달 들어서는 확실히 매수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에 매도가 좀 있었고요. 나머지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코스닥은 3,8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고점 부근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30포인트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고 꾸준히 61선 따라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보일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동안은 바이오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 강했는데 이제 2차 전지가 움직이면서 또 이제 그 관련 기술주들이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800억을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매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2,000억 매도했고요. 이틀 정도 해서 연속으로 이렇게 바짝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외 증시는 니케이 보합 마무리, 상해종합도 0.5% 상승, 그 다음에 나스닥 다우도 0.2%, 3% 정도 반등하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하락도 하지 않는 그런 장입니다. 환율이 이제 7.5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1,467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계속 이어가다가 좀 이제 고점 부근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조금 이제 하방으로 눌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확실히 환율은 심리적인 저항선이 1,480원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계속 눌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인위적인 조치가 나오더라도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가 이제 미국 금리가 특히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압박이 풀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국채 매입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의 그런 이 환율에 대한 압박을 좀 완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그런 환경이 놓여 있기 때문에 2025년보다는 확실히 2026년이 환율이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기다려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선물을 보게 되면 선물 지표는 약한 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크게 뭐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던 이제 원자재 가격, 이 천연가스가 4%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5%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천연가스가 계속 올라가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다시 좀 올라오는 분위기인데요. 4.16%, 그래서 4.2%대까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장기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다운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만한 그런 이 새로운 연준이 또 꾸려질 텐데, 근데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사실 이 시장금리가 떨어져야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국채 수요가 높아져야지만 이 시장금리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향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기준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시장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좀 계속 주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근데 10년물 채권 금리는 2%대까지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의 매일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확실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2월에 금리가 올라갈 텐데, 일단 시장 금리가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그 후속 조치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이 부분을 보고 있을 거고, 이 기준금리를 높인다고 해서 뭔가 과도하게 시장이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확실히 이제 일본이 금리가 계속 높아질 만한 상황으로 가고는 있다는 것은 잠재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자금들이 많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그걸 회수해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그런 충격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이 정도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76,800원으로 3,600원 정도 하락했고요. 4.48%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금요일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반등을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약하게 부합 정도였고요.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상승에 대한 힘도 못 쓰고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61선 지키면서 진행되었지만 굉장히 이제 기분이 나쁜 그런 움직임인데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 투자 경고 종목 갑자기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최근에 거래량도 별로 없었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투자주의가 지정되더니 투자 경고 종목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사유입니다. 1번은 전년도 동일 이 기준일보다 그죠? 200% 이상 상승을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올 초에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적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 12월 5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이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세의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이다. 아무튼 특정 이제 영향력을 고려한 그런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가 이렇게 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하게 만들었고, 일단 더 가게 되면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하루 정도 1회고요. 2일 동안 이제 40% 이상 상승을 했을 때 요 기간 동안 이제 또 40% 이상 상승하면 경고 종목이 이제 거래 정지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게 급등하면 뭐 하루 거래 정지되고 말죠. 근데 뭐 그럴 일은 단기간에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해제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해제 요건은 판단일의 종가가 전날보다 45% 이상, 그 다음에 판단일의 종가가 15일 전날보다 75% 이상 상승, 그리고 판단일의 종가가 15일의 종가 중에 최고가, 요 사항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날에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판단일이 19일입니다. 그래서 12월 19일까지는 투자 경고 종목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12일과 11월 28일의 주가와 이제 12월 19일의 주가를 비교해서 이제 이 상승률이 해당되는지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19일까지 큰 움직임 없이 이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뭐 횡보를 한다면 크게 이제 문제 없이 경고 종목이 풀릴 것 같고요. 경고 종목이 풀리면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투자 주의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한 2주 정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뭐 크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이 갑작스럽게 지정된 것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 경고 여부가 아니다. 그건 뭐 단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나 그렇게 신경을 쓸 분야인 거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사실 장기적인 이제 상승 입장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뭐 이렇게 횡보해봤자 크게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모멘텀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75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70만 주 매도하면서 오늘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1,000원 정도 떨어졌고요. 74,000원. 현대건설은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상승 출발했다가 좀 눌러져서 아쉽긴 했는데 전고점을 이제 뚫고 나가는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거래량이 워낙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이 상승분을 꺾어버리기엔 좀 아쉽죠. 그래서 적절하게 유지했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건설은 확실히 모멘텀이 큽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볼만 하고요. 기관 투자자가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매수했지만 사실 사모펀드와 연기금, 투신 모두 다 강하게 매수를 최근에 하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외국인 투자자도 30만 주 매도했지만 최근에 매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 한전기술은 4% 정도 떨어졌고요. 비슷한 구간에서 계속 주가 유사하게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크게 깊이 분석할 거 없고요. 거래량 없이 그냥 테마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 11만 주 매도, 기관 투자자 6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때를 기다려야 된다. S&T에너지 7.8% 정도 하락했고요. 이제 한번 크게 올라갈 때 상승분을 또 대부분 반납을 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럼 확실히 이제 골을 깊게 파고 좀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었고요. 오늘 조정 깊게 들어왔지만 확실히 이제 이 구간 만들고 나서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SMR 테마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 S&T 에너지도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꾸준히 이제 장기 이평선 따라 올라가다가 최근에 깊이 조정을 받았는데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16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BHI도 1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꽤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15% 정도 상승을 했다가 또 이렇게 11%, 12%를 완전히 떨어뜨려 버렸는데요. 한번 쭉 뻗고 이렇게 떨어뜨렸지만 사실 전체적인 상승 추세는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거래량 절반 수준으로 주가 떨어뜨렸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자리를 만들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막 들어왔다가 70만 주 정도 차익 실현하고 빠졌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계속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성원밴드는 27,550원. 서서히 이제 밀어 올리는 그림이 좀 있고요. 조선 테마와 많이 엮여 있고 조선 테마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같이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성원밴드 확실히 원자력 테마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 26,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태용은 5.7% 하락했고요. 26,400원. 그래서 10% 이상 올랐다가 그래도 S&T 에너지와 BHI처럼 대부분 반납하기보다는 절반 정도 반납했고요. 태용은 자리를 좀 만들어가는 그림입니다. 거래량은 좀 줄었고요. 확실히 이제 거래량 더 붙이면서 힘을 추가적으로 줄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이탈을 하는 그림인데요. 그동안 이제 바짝 매수했던 물량을 좀 빠르게 이탈시키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JP모건과 모건 스탠리 위주로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는 9.5%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마찬가지 크게 올랐다가 크게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고점을 한번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받았지만 결국에는 추세 따라서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고 있다.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45만 주 차익 실현 매도했지만 곧 이제 반응이 있을 거다. 보성파워텍도 60일선 근처에서 계속 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어느 이제 수렴 구간 갔을 때 한번 크게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100만 주 매도했지만 수급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우리 기술도 2.4% 정도 하락했고요. 비슷한 자리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 수급은 50만 주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투자 경고니 주식에 대한 차트 흐름이니 이것보다도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계속 드리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럼 솔직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때문에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두산에너빌리티 외에도 다른 종목들을 같이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만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이제 PER도 상당히 높고요. PBR도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자산 가치, 그 다음에 수익성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띄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올 초만 하더라도 강조하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가 계속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익성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잠재적인 장기 투자에 있어서 좀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두산에너빌리티가 77,000원, 사실 이제 50조 수준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가서 한 60조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여전히 PBR이 1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대비해서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투자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좀 의문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볼까 하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잘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 성장성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기업에 대한 실적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미래의 실적을 반영을 하고 있다. 근데 요즘은 그 미래 실적도 계속 그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다 가져와서 10년치의 이익을 반영시키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멀티플을 계속 더해서 목표가를 계속 높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제시가 된다면 목표가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도 좋지만 현대자동차는 뭔가 안정적인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뭔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이 성장성에 대한 산업과는 조금 산업에 대한 질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제가 리뷰를 했었죠. 최근에는 이제 다시 두산에너빌리티 위주로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 위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가 얘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신한증권에서 계속 두산에너빌리티 목표가를 높게 쳐주는데요. 그 이유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한 17조 정도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27년 들어갔을 때는 한 20조 가까이의 매출액을 발생시키게 되고요. 영업이익을 봤을 때 올해 한 1조 채 되지 않는 영업이익이 발생합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2027년으로 갔을 때 1조 한 6천억, 7천억까지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고요.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7.7%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에너빌리티 부문이라고 따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연결입니다. 그래서 연결이기 때문에 밥캣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퓨어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포함된 연결 실적이라서 두산에너빌리티만의 움직임을 보기에는 애매하죠.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만의 이제 에너빌리티 부문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이제 여기서 2027년에 한 1조 가까이 찍습니다. 근데 2028년을 들어가니까 급격하게 이익률이 증가를 하게 되고 1조 5천억 가까이, 그리고 29년도에는 2조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빌리티 부문만 보더라도 혼자 이제 2조 가까이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고요. 밥캣이 이제 재건 시장이라든지 그런 거 했을 때 한 1조 가까이 영업이익을 찍는다고 했을 때는 두 개만 합쳐도 이제 3조 가까이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업의 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11.2%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24년도만 하더라도 3%대에 있던 영업이익률이 11%까지 증가한다라고 증권가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이제 건설에서의 이제는 기자재 위주로의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특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SMR이라든지 가스터빈이라든지 이런
고성장의 에너지 산업의 특성이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향후 이 5년간의 그런 이제 수익성을 굉장히 높이게 될 거고요. 수주 잔고 자체가 매년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가총액 50조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주가보다 2배 가면 이제 100조인 거죠. 사실 시가총액 100조라고 하면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 되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도 사실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아차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훨씬 영업이익도 한 10조 가까이 내는 기업들이 100조가 가지 못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이제 의문감이 좀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 내년에는 코스피 전체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600조 하지만 사실 내년에 코스피가 힘을 받았을 때 1000조가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60조를 하지만 뭐 100조, 200조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전체 레벨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일단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성에 있어서 그 부분의 이제 성장성이, 그죠? 시장 성장성이 사실상 전체 AI의 산업, 이 전체 세상에 이제 돌아가는 근본이 되는 에너지이더라. 그래서 그 성장성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뭔가 불황이거나 그 다음에 자동차를 오래 타서 굳이 바꿔야 되지 않을 때는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산을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생활에 무조건 필요한, 그죠? 음식과 같은 그런 이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특성이 다른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최근에 이제 집중 포커싱을 받으면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성장성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성이 다르다, 중요도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2조, 1조 더해서 뭐 3조네, 그것밖에 안 되네 라고 하기보다는 성장성이 점점 이제 커지는 방향으로 가더라. 2029년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에너지는 성장하는 방향으로 간다. 근데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느냐? 핵 에너지, 가스터빈 에너지,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딱 핵심을 파고들 수 있는 사업으로 가고 있더라. 그래서 그게 계속 성장을 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제로 SMR을 정조준해서 내년 1분기에 20기 전용 공장을 착공하게 된다. 뭐 20기? SMR 20기를 만들 수 있는 전용 공장을 착공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준공이 되면 28년 1분기에 준공이 되고요. 완공이 되면 20기 규모의 SMR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증권가에서 실적 예상치를 분석했을 때 28년, 29년에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 SMR에 대한 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라든지 이러한 납품할 수 있는 SMR의 생산을 집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한 시장이 개화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20기씩 만들어 봐야 사실상 이제 한 개당 한 100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킨다고 했을 때는 다 만들어도 한 2조 정도 매출, 많이 해봤자 한 3조 정도 매출을 내는 거 아닌가.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전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 공장이 될 거고, 향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필요에 따라서 더 라인을 늘리거나, 혹은 이제 지금 공정 속도로는 그렇게 20개까지 만들 수 있겠지만 향후 이제 그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에서는 이 SMR의 혁신 제조 기술 개발에 확정을 해서 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도입을 할 예정이냐?
차세대 원전 사업에 SMR 혁신 제조, 국산화 기술 개발이 확정이 되었는데 2026년부터 2031년까지 2,700억 국비는 1,100억을 투입해서 총 2,700억 투입해가지고 초대형 금속 성형 장비 구축, 그 다음에 전자빔 용접, 적층 제조 기술을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이 제작을 빠르게 그리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정인 것 같고요. 이 이름만 들어서는 사실 어떤 거 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이제 봤을 때는 좀 이제 이 전체 SMR 모듈을 연결을 할 때 이 이음매를 용접을 하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을 이제 빠르게 용접할 수 있도록 전자빔 용접, 그 다음에 이 이음매가 뭔가 이 용접에 대한 질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용접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빔 용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적층 제조 기술과 초대형 금속 성형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한 형상들 있잖아요. 노즐 같은 이제 뭔가 이 깎아서 만들기에는 애매한 것들이 한 번에 팡팡 찍어서 만들어진다라는 점이 이제 제조에 대한 그런 기간을 축소시킨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했을 때는 이제 주조, 단조, 가공 공정을 생략해서 SMR 소재 제작 기간을 14개월에서 3개월로 약 80% 이상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러한 부분을 도입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3D 프린팅 기술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2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뭐 14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면 제작 기간이 이제 4배 가까이 효율이 높아지는 건데요. 그럼 이제 80개씩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100개까지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 뭐 목표치에 100% 그대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20개가 이제 뭐 4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빠르게 이제 제작 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공정을 이 혁신을 가져옴으로써 매출이 2, 3조 하던 것이 2배가 되면 4, 6조를 하게 되는 거고, 뭐 3배, 4배가 되면 10조까지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 영업이익률이 그 소재 찍어내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전체 시장의 파이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 진입장벽, 그리고 이 향후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이 진짜 오는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될 텐데요.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AI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없었다면 이렇게 절대적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근데 AI가 갑자기 등장을 함으로써 AI에 대한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면서 또 뭐죠? 이제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의 경쟁도 있고, 이제 미국 내에 1등, 2등 기업 간의 경쟁도 있고, 승자 독식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올 수 없는, 그죠? 치킨 게임으로서의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죠. 빅테크 기업들도 아마존, 뭐 미국 전체가 짓는 게 아니라 아마존 따로, 구글 따로, 뭐 오픈 AI 따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서로 짓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를 각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를 함으로써 에너지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5년 뒤에 러시아와 일본 전체의 전력 사용량을 추월할 정도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빠르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센터가 2030년만 하더라도 1500테라와트시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국 전체의 거의 3배 가까이의 전력량을 소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지금 지구상의 AI에 대한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소모가 엄청나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에너지 입장에서 AI 말고도 이제는 원자력이 필요한 분야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탈탄소를 하면서도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가격에 따라서 이 손실과 수익성이 달라지는 이 물류, 그죠? 선박 물류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꿈꾸고 있습니다.
선박에다 이제 원자로를 실었을 때는 이제 해양 SMR 이 되는 거고요. 그 SMR을 활용해서 이제는 에너지에 대한 안정성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에 대한 이 연료, 무게도 줄어들 뿐더러 그 다음에 에너지 연료를 채우기 위해서 정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에너지 소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SMR로 계속해서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유식 원전과 암모니아 생산까지 한국 조선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SMR 컨테이너선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오픈이 되고 있고 향후 이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우라늄과 핵잠 TF 가동을 함으로써 이제 우라늄 재처리와 그 다음에 핵잠에 대한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AI 인프라를 구축을 주력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 투자를 하겠다라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이제 협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자체 SMR을 개발해서 핵잠에 넣거나 그 다음에 선박 컨테이너선에 넣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이제는 AI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도 필요하지만 선박에 들어가는 전력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력들이 다 저렇게 소형 모듈 원전이 사용화가 됨으로써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몸값은 계속 높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한국에 SMR 또 실증할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공고를 한 거죠. 한국 기술도 좋고 인력도 많고 그 기반이 다져져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SMR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한 이 산업단지를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책 10가지를 제안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해라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다행히도 SMR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제 전문가 위주로의 그런 이제 이 강력한 그런 추진력이 필요하고요. 사실상 이제 이미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서 SMR 기술이 많이 뒤처졌고요. 이 서방 국가 중심으로도 최근에 SMR에 힘을 주면서 미국의 많은 모델들이 오픈이 되고 있고 영국도 그렇고 이제 유럽에서도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ISMR이라는 모델이 사실상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여기저기 계약을 추진한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사실상 그 계약이 실제로 이제 구매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2026년이고요. 향후 이제 그 계약을 하기까지는 2030년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까지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안정성이 입증되는 SMR 모델들이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거의 수십 개씩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모델이 경쟁력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규제를 대폭 줄이고 그런 이제 이 힘을 줘서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하고 실증을 해야 된다. 이미 러시아 로사톰은 우즈벡에 또 소형 원전 1단계 건설을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소형 모듈 원전을 짓게 되는 거고요. 2029년 말에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전에 탈원전 5년 때문에 정말 이제 시간을 많이 낭비를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대폭으로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의 2천억 달러가 원전에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산업장관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러트닉 장관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투자하는 대미 투자 금액을 AI 인프라, 특히 원전 산업에 투입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도 저렇게 화답을 하고 있고, 곧 이제 거기에 대한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 원전이라든지 튀르키예 원전, 그 다음에 베트남 원전에서도 우리나라가 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수주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지 지켜봐야 되고요. 일본은 이제 베트남 원전에서 손을 뗐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너무 이제 빡빡하다, 건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설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향후 풀어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만 많이 드렸는데요. 그럼 나머지 기업들은 뭐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SMR을 이제 예를 들었을 때는, SMR에 이제
SMR에 들어가는 이제 원자로, 그죠? 원자로와 그다음에 원자로에서 열심히 이제 연료가 돌아서 나가서 터빈 이런 것을 돌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냉각하는 것들, 그다음에 냉각 장치들, 뭐 열 교환기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 전체 이제 건설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원자로라든지 뭐 이런 터빈들이 잘 가동하는지 그런 이제 이 측정을 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각각 기업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들고 원자로를 이제 다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세세한 부품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작할 수도 있고 다른 기업들에게 받아서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보면 소형 모듈 원전의 주기기를 조립을 하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태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터빈이라든지 냉각수 이 열 교환기 이런 것들은 이제 에센트 에너지라든지 혹은 BHI 이런 보조기기들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SMR 전체 이 건설을 하는 EPC 관련 그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이 기업은 현대건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자로라든지 이런 중간중간에 이제 계측 기업들 이거는 우진 쪽에서 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요 원자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설계 기업들은 사실 SMR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일단 한전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다 집약이 되어 있는 것이 SMR 사업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 같이 수혜를 받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이태웅이라는 기업인데요. 해상풍력 타워 플랜지와 SMR 부품용 대형 링밀 상업 가동 준비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태웅 같은 경우는 지금 450억 원을 투입해서 이 링밀에 대한 기구, 그죠? 기계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9,500파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을 11,500파이까지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1,500파이를 늘려서 대형 링을 가공하는데 가장 유리한 기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링을 이렇게 링밀을 활용해서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은 국내에 태웅밖에 없고요. 세계에서도 중국의 기업 하나와 스페인 하나 이렇게 3개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상풍력 플랜지의 50% 정도를 세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태웅이 그만큼 많은 수주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해상풍력의 그런 제작 기술을 활용해서 SMR에도 이 링이 들어가거든요. 두꺼운 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원형 제품 중에 특히 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캐스크를 만드는데 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원자력에 대한 그런 품질 인증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루마니아 수주라든지 그런 이제 뭐 BWXT에서부터 또 이 SMR에 대한 수주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 여러모로 이제 주목받을 만한 기업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은 SMR에 대한 주기기를 조립하고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플랜지라든지 그런 이 세세한 기구물들은 태웅에서 발주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향후 이제 20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립만 20개를 하는 과정에 그 많은 단조품들을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로 생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많은 소형 제품들을 일일이 찍어내는 것도 그 기구 설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손해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형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 설비는 좋을 텐데요. 오히려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는 기업에게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태웅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둘 기업이 상부상조로 계속 이렇게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BHI 에센트 에너지도 보조기기로서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와 별개의 시장을 영위하고 있고 다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진 같은 경우는 계측 기업에 이제 독점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5가지 기업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현대건설, EPSC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 그 기업들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좀 길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경고, 주목 별로 할 필요 없다. 시장 성장성 굉장히 높고요.
내년에는 전체 시장도 좋아질 것 같고 거기에 고성장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이 발주가 나면서 이익률이 좋아지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시가총액 100조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기업들도 꽤 많이 성장을 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